안녕하세요. 투산전략부 김대승입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빅 이벤트라고 불렸던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11월 7일에 바이든은 우세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투자자라면 바이든의 승리를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투자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4년 동안의 원자재 시장의 성과,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앞으로 원자재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게 벌써 4년 전인 2016년 11월 8일이었는데요. 이때 이후에 이렇게 살펴보면 에너지와 농산물은 별로 안 좋았고 금속은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트럼프가 당선될 때만 해도 파리기후 협약 다 사기고 셰일 원유를 많이 캐서 동맹국들한테 많이 팔아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4년 동안 강요도 많이 하고 이란 핵협정도 막 파기를 하고 그러면서 배럴당 $70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유가는 지금은 $40 내외를 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인프라 상당히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올랐었는데 결국에는 4년 동안 인프라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초반에 오른 만큼도 그렇게 다 오르지 못하고 끝난 것 같아요. 농산물은 더더욱 그렇죠. 판벨트, 여기 미국 중부 지역에서 농산물 많이 재배하는 지역 지지받고 당선이 됐고, 그래서 보답한다고 중국한테 우리 농산물 더 사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내내 압박을 했는데 2012년 이후에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탄소 배출 제로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셰일 파쇄 금지, 그리고 탄소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칫 생각하면은 그냥 미국에서 이제 석유 산업은 이제 줄어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가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신규 채굴이라는 거를 모든 지역에서 금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부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인 연방의 토지들은 서부 지역에 주로 몰려 있고요. 주요 셰일이 나오는 지역들과 이렇게 겹쳐서 한번 보면은 바켄 지역이나 니오브라 지역 이런 정도가 겹치는 걸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미국이 1,100만 배럴 정도 원유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800만은 셰일입니다. 그 셰일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바켄 그리고 니오브라 각각 110만 배럴, 60만 배럴 합산으로 하면 170만 배럴 정도죠. 전체 셰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실 밑에 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퍼미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전체 셰일에서 절반이 넘는 440만을 생산해냅니다. 결국에는 제일 많이 생산해내는 지역에는 큰 타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미국이 줄어드는 만큼을 이란이 보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바이든은 오바마 시절의 부통령이었고 오바마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가 이란 핵협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란 핵협정을 트럼프가 깨고 나서 이란의 200만 배럴 내외 되는 이 석유 수출이 완전히 끊겼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생각해 보면은 이란 핵협정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미국이 줄어드는 부분도 다 만회하고 감산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오펙한테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유가를 아래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란은 내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지금은 온건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외국들이랑 잘 지내서 우리의 실익을 얻자 이런 대통령으로 당선했는데 트럼프 4년 동안 계속 제재받으면서 지금 밀려있는 입장이거든요. 결국에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이 이란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란은 고레자스크항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도 그걸 막으면 이란 수출도 막히니까 너네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은 이 호르무즈 밖에 있는 자스크항으로 기름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란이 막는다는 게 좀 더 현실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유가가 급등을 할 수 있고요. 차 타고 다녀야 되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매우 불만이 커지거든요. 결국에는 이란을 최대한 핵협정으로 해서 이란도 살려주고 유가의 향후 흐름을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미국의 셰일이 줄어들면 그 가스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부분을 러시아나 이란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러시아와 되게 좋은 관계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파이프라인 얘기만 나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막 투자하는 기업들에 제재 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러시아는 이 노드스트림 2를 완공도 하고 최근에 이제 지은 투르크 스트림 이것도 완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동북아로의 가스관도 늘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러시아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을 핵협정으로 돌려온다. 이 부분은 이란이 세계 천연가스의 2위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려고 했던 유럽 석유 기업들 이 투자가 회복이 되면 이란의 LNG 판매도 늘어날 수 있고요. 결국 천연가스도 미국이 좀 빠진다고 해서 어떤 지장을 받기보다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증가로 큰 흐름에서는 막 치고 오를 환경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금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구리 니켈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바이든으로 확정이 되든 아니면은 뭐 혹시나 트럼프가 번복을 하든 상관없이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 타격을 입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이끌어 올리기에는 인프라만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특히 바이든일 경우에는 좀 더 금속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구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면은 뭐 풍력 발전, 태양광 이런 것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바람을 갖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태양을 직접 쓰는 거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고 해저 케이블로 전기를 옮겨와야 됩니다. 근데 그 고압 전력 케이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구리고요. 전기차에서 핵심은 결국에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구조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시면 양극재 있고 음극재 있는데 음극재에서 핵심적인 수요는 동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동이 바로 구리입니다. 결국에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흥국들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인프라 개발들을 하는데 뭐 도로, 통신, 그 다음에 전력, 도시 개발을 위한 수요로 이런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이 수요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좀 채우려 그러면은 뭐 재고라든지 생산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 재고는 지금 현재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결국에는 생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생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중국이 이제 막 원자재를 끌어들일 때 그때는 투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폐광이 진행된다거나 신규 투자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올해는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업 중단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도 뭐 신규 투자 많지 않았고 그럼 공급이 바로 올라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이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칠레에서는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노동법을 상당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칠레가 전 세계 최대 구리광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칠레에서 파업 한 번씩 나고 그러면은 구리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이제 노동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파업도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범위에서 발생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실질적으로 칠레 광업협회장이 향후 2년간 구리 광산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산 부분이 즉각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구리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니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2차 전지 유명하고 하니까 NCA, NCM 뭐 이런 양극재의 재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N 이 부분이 바로 니켈이고요. 결국에는 2차 전지, 말 그대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이 니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바이든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난 7월에 코로나 대응용 경기 부양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유럽 각국들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직은 니켈 전체로 봤을 때 전기차용 수요는 아직은 7% 내거든요. 근데 2030년에는 전체의 15%까지 올라설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이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니켈의 수요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올해 중국에 물난리 막 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어떤 상하수도
수도망이라든지 그런 치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인프라 확대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녹슬지 않는 수도관, 스테인리스 수도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 스테인리스의 주 원료가 철과 니켈입니다. 결국에는 수도관이 늘어나는 만큼 니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니켈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이느냐? 바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인데요. 2차 전지의 대표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CATL이나 우리나라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배터리 공장 관련된 거를 짓겠다라는 MOU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테슬라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배터리 공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 그동안은 니켈 그냥 돌덩어리만도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재련을 하게도 냅뒀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올해 초부터 정책을 펼치면서 재련해가지고만 인도네시아 밖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피면서 올해부터 그냥 돌멩이만 나가는 거는 막았어요. 이 니켈을 원하면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이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급 부분이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결국 니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농산물 얘기를 드려볼게요. 바이든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 연료용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입니다. 이거 그냥 석유에다가 섞어가지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태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탄소 에너지입니다.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탄소 배출 정책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바이오 연료가 정말로 그 정책에 맞는 건지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오 연료를 만들려고 하면 농산물을 일단 재배를 해요. 재배된 거를 화학 처리를 통해서 다시 에탄올이나 디젤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원유보다도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 단가가 높고 이러면은 바이오 연료 써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바이오 연료의 증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 바이든의 정책이 이런 게 아니라 예전과 계속 똑같이 기후변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라니냐 같은 게 좀 와야 되고요. 이 라니냐 같은 게 좀 오면은 대두나 옥수수의 생산지인 이 브라질, 남미 지역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 요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니냐가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길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브라질은 그냥 북부, 중부, 남부에 걸쳐서 그냥 1년이면 콩, 옥수수 두세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라니냐가 짧게 끝나고 피해가 끝나면 그 다음 계절이면 보완될 수 있을 정도니까 결국에는 농산물에 대한 거는 그 하늘이 정해주는 이 날씨 요거에 기댄 그 투기적인 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도박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박장 가면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원금 닦아먹고 터지잖아요. 혹시라도 농산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절대 단기로 이렇게 베팅을 하시되 장기로 이렇게 묻어두시면 다 위험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냥 당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에너지 농산물 재미없었고 금속만 좀 올랐는데 바이든이 이제 집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금속은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는 그냥 전향이고 농산물은 하늘에 맡기는 흐름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2개월 뒤에 누가 그 대통령 자리에 오르든지 간에 이 원자재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 전체적인 흐름은 큰 그림에서 이제 장기 흐름에서의 방향이고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원자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이란 때리고 그럴 때처럼 단기 요인으로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난 4년 동안은 사실 막 트위터 이렇게 체킹하고 막 그러게 지내왔는데 그런 거는 좀 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쳐보겠습니다.